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1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3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기반해서 지역사회 문제의 발견과 분석의 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개입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 거고 정성적인 방식의 주관적인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복지에서 과학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기반의 실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증거 기반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또는 즉흥적인 이런 실천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문제의 원인을 잘 발견하면 거기에 따른 해결 방법들이 제대로 적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의 원인을 잘못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문제의 원인을 잘못 분석하면 잘못된 대응책이 나올 수 있겠죠. 잘못된 대응책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정을 하고, 그러니까 분석해서 사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지역사회에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중 초점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환경이 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또 환경의 관점에서 개인을 바라보고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죠. 그래서 환경의 상황 속에서 이 개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중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의 관점에서 개인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문제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환경이나 주민의 행동 패턴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와 같은 독립적인 지역사회 요인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역사회 문제가.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연구들이 주목하는 지역사회 요인에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요인들이 뭔지 이런 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탐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탐색을 하는데 어떤 변수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를 다룰 것인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분석을 연구하는 방법에서는 거시적인 수준의 접근법이 있고, 중시적 접근법이 있고, 미시적인 접근법이 있어요. 거시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연구 지표에서 지역사회 지표라는 게 있는데, 크게 보면 숲을 본다는 거예요. 숲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숲을 보는 지표가 지역사회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체계로서 국가 간에 비교할 수도 있고, 지방 정부 간에 비교할 수도 있고, 도시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요즘은 통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국가 포탈 같은 경우와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체계들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니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표들인데, 경제 지표도 있고 사회 지표도 있고 막 이런 환경과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지표도 있는데, 이것은 크게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 지표에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측정해도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는 지표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나 사회 지표, 이런 지표들은 누가 측정을 해도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제공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주관적인 지표라는 것은 그럴 수 있죠.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냐 적냐는 객관적인 지표겠죠. 근데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주관적인 지표. 이처럼 이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생산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지표,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삶의 질에 대한 평가. 행복한지 안 한지, 이런 거.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국가의 도시별로 비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주관적인 지표를 이렇게 이제 도시별로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행복 지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역사회 지표의 종류를 보면요. 사회복지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국가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지표가 있어요.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같은 경우 대부분 통계청에서 이 지표를 만들어내는데요. 신뢰성이 높다는 거예요. 높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다뤄야 될 사회보장 지표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이지방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지방지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년마다 이제 사회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지방지표가 이제 통계청 이지방지표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지표가 있고요. 또 지역사회 보장 지표가 있어요. 이 지역사회 보장 지표라는 것은 통계청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동 돌봄이나 성인 돌봄, 건강이나 교육, 고용 이런 것들, 그래서 10개 영역에 225개의 지표로 구성을 해놨는데, 이걸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게 여기 있어요. 그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를 보면 지역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깐 제가 이 통계 지표를, 통계청의 이 지방 지표랑 지방자치단체 지표, 그리고 사회보장 지표, 이 지표들을 한번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 아까 그 사이트를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이 지방 지표, 통계청에서 나오는 이 지방 지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지방 지표를 이렇게 보면 크게는 이제 지방의 인구라든지 가족, 건강, 교육, 소득, 고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개 지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강원도를 클릭하면 강원도 관련된 강원도의 인구 150만 명, 그리고 합계 출산율 0.89, 이렇게 고용률은 62%,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위인장 GDP는 471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천만 원대, 재정자립도는 28.9%,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 지표를 보면 인구와 관련된 지표들 열어보면 강원도 인구, 여기서 이제 고령 인구의 비율 같은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인구 변화 같은 것들, 다양하게 인구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 인구 같은 것들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지표에서 보면 그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냐면 지방별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건강, 고용이나 노동, 주거나 교통, 이렇게 이제 이 지방 지표를 통해서 보면 웬만한 이런 상황들을 다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이제 강원도 어디에서 어떤 그 상황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여기 들어와서 최소한 이 상황들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현황들을 크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행성 같은 경우 행성 부문에서 생산되는 지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기업 일자리 지표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 공장 등록 현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에서 지역별로 생산되지 못하는 지방의 지역만 가지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토지나 부동산, 토지정보, 부동산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교육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건복지정보 한번 볼까요? 자, 사회복지 보면 사회복지에 여기서는 이제 주로 사업 설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보면 행성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표들이 이 안에 또 있어서 그래서 통계청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행성군 쪽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성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좀 사회복지에서는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이 지표를 좀 지역사회보장계획 현황과 관련된 지표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지표들은 지역사회보장 지표들은 여기서는 시도별로 이렇게 분석을 비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보면 행성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2018년도에 나왔던 것들 보면 이렇게 보면 사업수, 그리고 사업 예산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840억 예산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거,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에요. 임시, 출산, 중장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자, 지역사회 보장 지표를 보면 이거는 자치단체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동 돌봄이라든지 성인 돌봄,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거, 교육과 관련된 거, 환경, 문화여가, 주거 관련된 것들. 노인 장기 요양 관련된 거 볼까요? 여기서는 지역 격차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장기 요양 기간당 이용 노인 수를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강원도를 보면 강원도는 장기 요양기관당 이용 노인 숫자가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오죠. 장기 요양기관당 이용 노인 횟수가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숫자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것들을 도표를 보고 우리 장기 요양기관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제안들을 할 수가 있겠죠. 건강과 관련된 걸 한번 봐볼까요? 그 주관적인 건강 수준, 인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관적 건강 수준에 대한 인지율.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것들이 좀 좋다고 느끼는 거겠죠. 강원도를 한번 보면 강원도는 평균 안에 들어와 있네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주관적 건강에 대한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주관적인 것들도 지역별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먼저 볼까요? 자, 1인당 사회복지 예산 한번 볼까요?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니까 그냥 나오겠죠. 객관적인 사회 지표에서 강원도의 1인당 사회복지는 좀 높은 편이네요. 그죠?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에요.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근데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예산이 인구 대비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책정되는 그 금액은 좀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 고용화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복지 예산이 높아야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1인당 그 사회복지 예산이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높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표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PPT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거시적인 수준에서 지역사회 연구 지표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나온 것들도 좀 봤잖아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연구 지표를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역사회 현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지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사회경제 수준, 그리고 사회활동 양상,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면서 아까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에 관련된 원인이나 요인들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이 자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의 지역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들을 보면 지역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도표를 보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중시적인 수준, 우리가 이제 크게 숲을 봤다면 약간 이제 그 중간을 좀 딱 끊어서 그 구역만 이렇게 바라보는 방식. 중시적인 수준의 접근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동네 효과라는 연구 방법이에요. 동네 효과. 그러니까 동네라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동네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효과의 개념은 현대 사회의 대부분 현상들이 어떤 특정한 공간적 패턴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관찰되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미국에서 영화 나온 것 중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마스크 쓰는 마스크맨인가요? 마스크맨. 그래서 뉴욕 할렘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스크맨이 나타나서 주민들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이제 영화가 있었죠. 거기 그 영화에서 잠깐만 제가 한 번만 찾아볼게요. 마스크맨이 맞는지. 참 나오네. 갑자기 이 용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마스크네. 마스크맨이 아니라 짐 캐리 나오는 마스크 영화. 그죠? 갑자기 마스크맨이 마스크라는 영화가 뉴욕 할렘가를 중심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영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말 그대로 이제 그 할렘과라는 측면에서 쓰레기도 많고 폭동도 심하고 좀 청소년 문제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주를 하게 되면 그 문화에 젖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 패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화에서 그 시사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정 동네만의 의식과 태도를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집합적으로 형성된 분위기 또는 역량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 동네가 거기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런 할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문화들을
특정 문화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런 문화나 의식들이 공유되고 그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네 효과의 연구 대상은 동네가 구성원들의 행위와 사고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해요. 동네가 그 사는 사람들의 행위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동네 효과예요. 동네 효과에 대한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효과에 대한 것들. 이제 동네 효과를 연구하는 방법은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접근법. 가장 미시적으로 들어간 것은 지역사회 현장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 연구라는 것은 특정 문화 또는 집단의 관점에서 그들의 관습이나 태도, 그리고 행동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상호작용을 작용하면서 실제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을 비롯해서 규범이라든지 지역사회 지식, 정치적인 현실, 종교,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뭐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현장 연구는 참여 연구라고 하는데 참여 연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현장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장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주의법이라는 게 있고 평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주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상층부에 있는 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고요. 평판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자를 판정하여 후보로 선정하고 그 후보를 투표를 통해서 누가 권력자인지 선별한 뒤 이들 간의 네트워크 방법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리더가 누구냐, 권력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 가장 많은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람, 그 사람이 그 안에 핵심적인 리더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추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평판법이에요. 이제 의사결정법이라고 해서 공공정책 과정에서 의사결정자를 찾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장 연구의 방법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생태체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은 체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동은 가족 체계 안에 있고 사회 체계 안에 있고 그러니까 동네 체계 안에 있고 사회 체계 안에 있고 국가 체계 안에 있어요. 이 체계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생태 체계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체계 모형을 분석을 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그 모형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사장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동 발달의 생태체계 모형은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 간 또는 집단 수준 간의 문제에 이렇게 적절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생태체계 모형과 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사회 생태체계 모형들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생태체계 모형 이렇게 이제 체계 모형들 그림에서 보듯이 체계 모형을 통해서 이
이게 이제 아동의 발달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체계의 문제를 표적 체계로 삼고 그 표적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이제 방법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필름러닝이니까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